안녕하십니까. 최랑호랑의 최유진 변호사 이호숙 변호사입니다. 모친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몇 개월 동안 그 시체를 방 안에 방치해 놓은 전교 1등 사건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과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판결문을 토대로 이 사건을 꼼꼼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교우관계도 원만하고 학교 선생님들께도 좋은 평가를 받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특이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의 교육에 대해서는 강박이 있으셨던 분이었는데요. 피고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에 대한 학업 로드를 20년치 짜놓았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몇 살 때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몇 살 때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짜두었다고 하는데요. 모친으로 부터 피고인은 매일같이 체벌을 당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체벌의 정도가 보통은 야구방망이, 피고인이 골프를 배운 이후로부터는 7번 아이언을 이용해서 250대 300대 가량, 길면 8시간까지 체벌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매일같이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모친이 가지고 있었던 강박은 추측컨대 피고인의 교육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또는 부부관계로부터 오는 상실감을 피고인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친 수년간 별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별거하게 된 계기가 피해자의 남편이 외도를 하였고 그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집착이 매우 심해졌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너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복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복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체벌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판결문에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피고인의 주장들이었고, 판결문에 기재되었던 증거 중에 가장 명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입었던 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하도 체벌이 심하고 피가 나면 바지를 버리게 되니까 체벌용 바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체벌용 바지가 판결문에 나온 검은색 추리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피고인은 입시 설명회를 앞둔 어느 날 본인이 갑자기 그날이 되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 성적표를 위조했기 때문입니다. 성적표를 위조한 것만으로 그렇게 큰일이냐 싶을 수 있겠지만, 피고인에게는 기존에 본인이 전교 1등을 해도 그렇게 체벌을 당했었는데 성적표 위조가 들킨다면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피고인은 부엌에서 부엌칼 하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방문을 엽니다. 안방에는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십니다. 피고인은 한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칼로 내리칩니다.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전말인데요. 심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렇게 얼굴을 찌르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극도의 어떤 증오감이 표현되는 어떤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판결문 내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설시는 없었는데요. 피고인이 진술하거나 또는 현장을 직접 감식한 사람이 증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겠죠. 판결문을 보면 의아한 점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형량이 좀 짧아요. 우리 법에서도 존속살인죄를 따로 분리해서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소년범이었어요. 소년법에 따라서 보통은 부정기형이라는 것을 선고하게 되거든요.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장기 최대 10년, 단기 최대 5년까지 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건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장기 최대 15년, 단기로는 최대 7년의 형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처럼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대 20년의 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결과는 의외였죠. 피고인이 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을 받았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고요. 국창 같은 경우에는 재판 하루 안에 모든 재판 절차를 끝내고 바로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배심원들이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죠. 재판부가 무조건 그 결과를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죠. 이 사건에서 첫 번째로 판단됐던 부분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느냐 여부인데요. 재판부는 우선 심신상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을 인정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배심원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태도를 재판부가 따른 것이죠. 저는 이 심신미약이 당연히 양형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에서 정한
정한형이 7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소년범 감경, 심신미약 감경,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어떻게 피고인은 심신미약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된 걸까요? 피고인의 정신 감정 결과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사 기록에 보면 피고인이 가출했던 증거, 중학교 생활기록부, 피고인의 심리를 상담한 전문 심리위원들의 회보서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학교 선생님, 부친을 비롯해서 고모, 심지어는 피해자의 자매인 피고인의 이모까지 법원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증언을 했는데요. 이때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 피고인의 앞으로 사회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취지의 탄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심원들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됐었죠? 당연히 전원이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피고인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7명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했고 2명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장기 5년이 2명, 장기 3년이 5명, 장기 2년 6개월이 1명, 장기 2년이 1명으로 대부분이 실제 판결보다도 낮은 장기형을 판결하였습니다. 차량 호랑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된 계기는 우선 존속살인이라는 범죄에 비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은 사건이었고, 오히려 피고인을 비난하기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이해와 선처를 바라는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던 사건이어서 대체 과연 실제 판결에서는 어떤 점이 피고인을 선처하는 데 크게 작용하였느냐를 직접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을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게 됐고요. 다음에는 좀 더 흥미로운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량호랑의 최준 변호사 이호수 변호사였습니다.